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중 눌림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요. 해외 시장은 푸틴이 발언으로 지수 선물들이 급등했다가 매물들을 끝까지 맞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죠. 풋옵션 시세는 주지 않았지만 지수는 하락하는 고약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유럽 세션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흐름과 매크로 이슈들 델타1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다운을 하였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풋옵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상태에서 마감을 한지라 어차피 하락을 해도 풋옵션 가격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외가격 옵션들은 지수가 355선에서 353선까지 거의 2포인트를 막 수직 추락한데도 계속 밀렸죠. 이걸 보신 분들은 아니 뭐 이런 옵션 가격 흐름이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풋옵션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 급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도 풋옵션 매수로 해지를 할 수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결국 3분 만에 바닥을 찍고 시장은 급히 반등을 해서 전일 하루 종일 횡보한 구간까지 스트레이트 반등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게 개장하고 15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원래 선물 옵션 만기 날 다음 날은 이런 식으로 만기 후 폭풍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자신들이 원하는 구간으로 결제를 시키기 위해서 무리해서 포지션을 끌고 갔던 것을 다음날 되돌리는 등의 이유로 초반에 이런 등락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현물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개장 초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 매도를 계속 내놓고 있었어요. 특히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을 기관들이 좀 억지로 담았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 매물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더해서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2,600억, LG에너지솔 1,8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70억 팔았죠. 또 코덱스 200을 720억, 타이거 200을 330억 이렇게 인덱스 ETF도 1,0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오늘 닥치고 지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하루 종일 지수를 매도하다 보니까 이론 베이시스 대비 시장 베이시스는 거의 마이너스 2포인트에 가깝게 약세였고 또 차익 매도 500억, 비차익은 무려 7천억 가까이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파생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파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초반에는 선물을 매수하는 등 시장을 그닥 나쁘게 보지 않았다고 봐요. 어차피 현물을 추세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선물 매도를 늘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파생시장에서 선물 매도량을 3,500억을 넘기지 않는 등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고 오히려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을 골고루 매수하는 등 하방 리스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주 내내 중화권 증시가 나빴어요. 그러나 과도한 매도가 나왔다 싶으면 아시아 오후장 들어서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방어에 나섰는데요. 과거에 상해종합주가지수 3,300선에 근접할 때도 비슷한 시장 개입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에도 중국 시장에 아주 강력한 매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매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세션 들어서는 또 중화권 증시에 대한 매도가 쏟아져 나와서 시장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 부분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세션을 정리하면 인덱스 매도가 시장을 눌렀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닥 적극적이지 않았고 옵션 시장에서는 워낙 외가격 풋옵션이 뚱뚱해서 장 초반에도 죽고 장 중반까지 좀 지수를 눌렀는데도 얼마 살아나지 않았다가 막판에 시장을 당기니까 풋옵션을 와장창 눌러서 죽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사실 시장이 지금 사흘째 갭으로 움직이는 도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찌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 내부의 동의는 부족하고 외부의 영향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하죠. 마침 월요일 우리 시장이 갭 다운 출발하게 될 텐데 이 갭 다운에 우리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 4월물 옵션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이 생각을 보여주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 또한 아주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장 전에는 이 중화권 증시 하락에 유럽 지수 선물도 꽤나 눌렸는데 정작 본장 들어서는 매수세가 쭉쭉 들어오더니
오후 8시 20분에 인텔팍스 통신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서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독일 지수 선물이 아주 순간적으로 무려 4%대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14,093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요. 이게 참 아쉬웠던 게 어제 독일 증시가 14,000포인트를 넘겨서 마감을 했다면 이거는 증시가 다음 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호가 되는데, 하지만 함께 상승하던 미국 지수 선물은 고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 얻어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장 들어서도 미국 지수 선물이 계속 밀리자 유럽 지수 선물도 눌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장중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무려 3%짜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정에도 변동성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워낙에 지금 지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핵폭탄 같은 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옵션 가격이 살아날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유럽 지수 옵션들이 잔존일이 지금 일주일 내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대한 프리미엄을 소화하는 구간들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증시보다 어제는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ECB 정책위원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프랑스와 빌로아 총재의 발언이 그것이었습니다. APP, 그러니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자동으로 금리 인상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나름 시장을 안심시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 뒤의 발언이 아주 머리가 아픈 것이었어요.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회원국 국채 금리 사이에 부당한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경우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저희 그 독일 국채 매수, 이탈리아 국채 매도 스프레드 전략이 아주 소금을 확 친 거죠. 물론 이 목요일에 목요일에 두 국채 간 스프레드가 워낙 심하게 벌어져서 뭔가 얘네들이 립 서비스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 문제를 ECB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이게 심화되면 유로 달러가 패리티, 그러니까 달러와 1대1 되는 거, 이거 쉽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유로존이 경제적으로 공멸하게 됩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채권은 계속 발행해야 되고,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견디는 국가도 있지만 못 견디는 국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별로 이 채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그걸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독일이 모든 총대를 매란 얘기인데, 독일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거나 무슨 조건을 붙인다 이러면 유로존은 찢어질 수밖에 없죠. 어쩌면 이 브렉시트를 미리 한 영국이 현명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브렉시트 한 이후에 일부러 더 러시아에게 영국이 좀 강경하게 나가면서 유로존을 파국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그 기존에 제가 독일 국채 매수에 이탈리아 국채 매도 스프레드 전략, 이거는 아직 처리할 생각은 없는데 유로롱에 대한 기회에 노리는 거, 이거는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거 맞아요. 그런데 유로화 그 롱에 대한 기존의 어떤 근거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유로존이 상대적 펀더멘털 강세, 이런 건 지금 다 뒤집혔죠. 전쟁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공동채권 발행한다? 게다가 국가별로 채권 스프레드를 확대 막을 방법 찾는다? 이러면 어떻게 유로를 롱으로 봅니까? 이거 숏으로 봐야죠. 아무리 바닥이라 하더라도요. 자, 상품 시장 살펴보면 어제 푸틴이 발언 이후 시장이 처음에는 리스크온으로 강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세션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리스크온 모드였어요. 유가는 계속 약세였고 또 골드도 계속 눌렸습니다. 하지만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는데 영 약세 분위기였어요. 결국 밤 10시 35분부터는 다시 리스크 오프 모드가 조성되기 시작했고요. 골드 가격은 1960달러를 저점으로 꾸준히 반등을 시작해서 종가는 1992달러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름 가격도 104.89달러를 바닥으로 꾸준히 상승해서 109.09달러까지 아주 살벌하게 상승했죠. 유럽 시장 정리하면 시장은 지금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전쟁 이슈 자체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감한 미국이 문제죠. 이것은 전쟁 자체의 충격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바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쭉 눌렸다가 오후장 들어서 홍콩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하자 함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유럽 세션에서 푸틴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선물은 전일 고점과 전전일 고점을 모두 넘기면서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이때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고 28포인트 후반에서 멈췄습니다. 게다가 본장 개장 1시간 전 이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은 계속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가면서 본장 들어서는 더욱 강한 매도 압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주말을 앞두고 미국 자체의 이슈가 아닌 외부의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오후장에는 장중에 진입했던 롱 포지션들이 죄다 스탑로스가 나오기 마련인데 개장 이후 이미 고점 대비 1% 이상 밀려서 출발한 미국 증시는 이후 변동성을 거의 살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매물을 얻어맞아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가 저가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스탑로스는 안 나왔다고 봐요. 또한 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화권 증신들, 중화권 주식들, 특히 목요일에는 그 중국 ADR 관련해서 3월 29일까지 뭐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킨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해당 종목들 뒤져보니까 야 이건 좀 낚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멤버십 회원들께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한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그럼 떨어내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ADR 상장 폐지 이슈로 그 중화권 증시가 밀렸다. 이거는 메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미국 세션 개장하면서 중국 관련 주식들을 계속 처팔게 했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면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에 협력하는 중국을 패는 거라고 봐요. 뭐 중국의 압력을 행사해서 뭘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뭐 중국이 뭐 그런 거에 콧방귀 끼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중국을 팰 것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핑계를 찾지 못하다가 옳지 하고 때리는 것 같습니다.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그 HXE 인덱스는 어제 5,870포인트로 또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게 셀링 클라이막스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어제도 뭐 마이너스 6.68%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썼고요. 바이두는 무려 16.24%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ADR 상장 폐지 경고로 중화권 증시가 밀렸다는 것은 저는 그냥 핑계일 것 같고 그냥 중국 주식 그냥 패대기 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업의 이런 매도 압력이 쏟아진다면 과연 나스닥도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애플이 제법 밀려서 연중 저가권까지 밀렸죠. 테슬라는 아직 그래도 저가권은 가치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조금만 더 눌리면 기술적으로는 강하게 위로 튀어나갈 수 있지만 3월 증시에 대해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이거 한 번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오버슈팅이 나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 해외 이슈로 미국 지수 선물이 밀리게 된다면 여전히 롱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보는데 네이키드 롱보다는 풋옵션 매도로 소극적으로 롱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는 이 소비재 섹터가 망가지는 게 영 불편합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82.7달러로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고요. 또 에스티로더도 사실상 연중 신저가까지 내려왔죠. 러시아 관련 매출 감소를 반영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섹터를 자꾸 돌아가면서 얻어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선물은 야간 시장에서 생각보다 얼마 밀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큰 매거데이션을 기록 중이에요. 이 숏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다는 것이고요. 또 6월물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24만 5천 계약이거든요. 이 월물 초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미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갭 다운이 나온 것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걸 위로 말아 올린다? 그러면 저는 놀랍게도 360에 근접할 정도의 강세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반대로 아래로 밀게 되면 저는 350도 깰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콜옵션은 거의 빠지지 않았고 풋옵션만 다이어트가 됐죠. 물론 풋옵션 여전히 비싸긴 해요. 근데 어제 종가에 쭉 땡기면서 종가 무렵 땡기면서 콜옵션도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시장이 열릴 가능성에 비중을 더 두고자 합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감마 등급 멤버십 게시판에 제가 월요일날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만큼은 저는 장중에는 롱보다는 숏 대응이 낫지 않을까 해요. 하지만 긴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은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는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인덱스 매물이 시장을 압박한다 하더라도 중소형주 단에서는 점점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지를 걸고 주식을 매수한 전략은 얼마든지 유효하다고 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 FOMC를 두고 시장이 마지막 텐트럼을 보이지 않을까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마지막이라는 것인데 시장이 이번 FOMC는 아니더라도 다음 FOMC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50bp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프라이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미국 시장은 자체 모멘텀은 하방 쪽이 더 강하고 기본적으로는 패시브한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외부 변수의 과도한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역추세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이 유로존 그 선물옵션 만기 그리고 미국도 선물옵션 만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풋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이걸로 어떻게 정리해 갈지 이것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구리 롱 포지션 들고 있고요. 채권 인터마켓 스프레드 갖고 있고 오지 달러는 제가 목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초반에 절반 정리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들고 있고 그리고 룰리는 얼마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들고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로를 롱 잡겠다는 마인드 이제는 버립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